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제14강은 검사활비 관리와 측정 시스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4강의 첫 번째 테마는 계측기 관리의 계획에 관해서 학습합니다. 검사 설비는 계측기를 얘기하죠. 원래는 계량기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계측기를 특별히 계량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측정기 또는 계측기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계량기라고 쓰려 하다가 기본적으로 모든 측정기에 다 해당이 되니까 사실은 그래서 계측기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측관리에 관한 내용은 전통적으로 계측에 관한 기능교육 교재에서 내용들이 발췌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용어들이 생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계측관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잘 학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계측 기능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단위 제품의 품질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개별 제품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로트의 품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샘플링된 토본을 측정하는 거죠. 반면에 그럼 여기는 하나하나를 측정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생산 공정의 공정 능력의 정보를 제공한다는데 이거는 관리도나 또는 공정검사 그리고 검사 성적서 등을 작성하기 위한 표본들을 측정하는 결과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계측기의 건교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준기를 측정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측기의 목적별 분류가 있는데요. 이건 좀 시험 문제가 허접해요. 계측기의 목적별 분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운전을 목적으로, 관리를 목적으로,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중 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측이 아닌 것은 관리도를 측정한다든지 공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고 시험 연구를 위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게 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출문제를 보시면 좀 웃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계측 정보는 품질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니까 당연히 이것은 품질 보증이나 품질 평가 또는 공정능력 평가 등에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계측 시스템에서 시험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계측 용어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계량은 기본적으로 상거래의 목적으로 값을 측정하는 행위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검사 성적서에서 측정하는 값이 계량값이 되죠. 그리고 아까 기준기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표준 물질 같은 거를 얘기합니다. 표준 물질이라는 것은 금방 설명했던 기준기에 관한 사항에 대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장치를 교정하거나 또는 측정 방법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 특성치가 잘 정리된 균질한 재료나 또는 물질을 가지고 기준기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표준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정입니다. 이 교정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측정기기나 표준 물질 등으로 일단 측정한 값을 우리가 원하는 값 내로 조정하는 그러한 형태의 작업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교정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 반드시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이다. 이것을 반드시 연결시켜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교정은 소급성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 내용 자체가 소급성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판단할 때 교정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먼저 소급성을 한번 볼까요? 연구개발, 산업생산, 시험검사 현장 등에서 측정한 결과가 명시된 불확정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이것은 뭐냐면 결과가 명시된 범위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국가 측정 표준 또는 국제 측정 표준과 일치되도록 사실은 요 얘기가 소급성인데요. 요 얘기를 건너뛰면 일치되도록 한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교정이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끝에 보면 연속적으로 비교하고 교정하는 체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교정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이것은 교정이 아니란 얘기죠. 이것은 앞에 국가 측정 표준에 일치하도록 하는 것, 이게 소급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소급성이 전혀 정의가 됩니다. 그럼 아까 반면에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은 교정인 게 당연히 맞죠.
그리고 소급성과 함께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게 적합성 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적합성 평가는 주로 범위가 교정이나 인증, 시험, 검사에 해당하는데요. 이러다 보면 또 소급성하고 헷갈릴 수가 있죠. 근데 이건 뭐냐 하면은 이것이 제품, 서비스, 공정체 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일치되도록 교정하는 체계를 얘기하고요. 이건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체계예요. 이렇게 구분을 해두시면 객관식에서 적합성 평가와 소급성을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용어의 정의는 국가표준기본법에서 나온 건데요. 이거는 시험 문제가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 용어만 이해하고 계시면 이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출문제 중에는 기차와 되돌림 오차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기차는 계측기가 표시하는 값이 실제에 미달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기차에 물량이 덜 달렸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되돌림 오차는 실제 측정량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할 경우에 측정값이 갖는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되돌림 오차라는 건 뭐냐면 한 번 정하면 다르게 하는 것이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돌림 오차도 맞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가원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 국가원기는 사실 크리스라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국가원기의 주인은 국가기술표준원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크리스에 보관이 돼가지고 크리스에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의 법적인 주인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측에 관한 문제 중에서 종종 나오는 것이 기본 단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건 좀 그나마 아쉽죠. 길이, 미터, 시간, 초, 질량, 킬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온도, 켈빈도, 방도, 칸델라, 전류, 암페아, 물질량, 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를 기본 단위라고 하고요. 기본 단위를 조합한 것을 유도 단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도 단위로 분류가 되겠죠. 그리고 혹간 특수 용도를 가진 보조 계량 단위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광학의 옴스트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면에서 또는 공중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해리가 있고요. 그리고 보석은 캐럿으로 표현하죠. 그 다음에 항해나 항공의 속도를 일반적으로 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두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기출문제를 참조해 두시기 바랍니다. 검사설비관리의 두 번째 테마는 계측기와 계측오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측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계측오차죠. 일단 우리가 민감도라고 하는데요. 계측오차에서는 민감도를 감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자어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오차는 다 아시죠? 측정치에서 참값을 뺀 것이고요. 치우치는요. 치우침은 샘플링에서 배우신 대로 X바 마이너스 M이 됩니다. 그리고 계측기의 필요 관측 횟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당연히 정도는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다. 물론 알파가 5%일 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n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n을 구하는 공식은 1.96 시그마 베타 x바가 되겠네요. 자, 이거는 벌써 샘플링을 여러 번 했으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죠. 그리고 오차의 발생 원인에 관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차의 발생 원인은 당연히 5M1위가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계측기, 설비 문제죠. 두 번째는 계측자, 사람 문제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계측 방법, 표준 문제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자재가 아니라 환경, 이렇게 들어갑니다. 5M1위에서. 측정과 자재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재는 측정 대상이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고요. 측정은 하는 행위니까 기본적으로 그건 빠지고 환경이 들어가는데요. 시험 문제는 주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중에서 가장 오차가 크게 나타나는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답안에는 측정 방법 차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방법이 가장 오차가 크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 중 환경 오차의 원인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 오차가 아닌 것은 이거죠. 뭐. 기계 오차나 개인의 오차가 되겠죠. 실제로 나머지는 다 환경상에서 발생하는 오차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잠깐 언급이 됐던 되돌림 오차도 포함이 돼가지고요. 그리고 접촉 오차, 시차, 환경이니까 온도라든지 또는 진동 등이 기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측정 오차의 종류를 이렇게도 분류합니다. 하나는 잘못 측정하는 경우, 과실 오차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이제 실수, 에러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과실 오차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어쩔 수 없는 원인, 랜덤 사항이죠. 우연 오차. 이거는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한계 변동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고유 오차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이런 얘기고요.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통해서 접근하면 되는데 관리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결국은 시계열 변화에 관한 것들인데요. 이 시계열 변화는 막아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교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 오차 또는 교정 오차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계기의 오차, 이거는 대개가 우리가 불확도라는 걸 통해서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주로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이 정확도라든지 아니면 선형성에 관한 사항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환경 오차는 기본적으로 이 환경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열화가 일어난다든지 사용 환경에 따른 변화를 얘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사람에 의한 오차를 얘기하는데 이 오차의 원인은 재현성과 반복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대개 사람의 습관이나 또는 훈련 미숙에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오차를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측정을 직접 하지 않고 비교 측정이나 또는 간접 측정 또는 다른 어떠한 방식에 의한 측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직접 측정한 게 아니니까 당연히 어떠한 함수관계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죠. 이것을 이론 오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네 가지 오차가 개통 오차의 유형인데 다음 중 개통 오차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측정의 종류입니다. 이것은 직업훈련 교재에 나오는 건데요. 측정의 종류는 크게 직접 측정과 비교 측정, 간접 측정은 나눕니다. 대개 예시되어 있는 것들이 직업훈련 교재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주로 직접 측정은 버니어 캘리퍼스와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비교 측정은 다이얼 게이지, 간접 측정은 블록 게이지와 사인바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시험 문제 중에서 연결이 돼서 나오면서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틀린 것은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기출문제를 잘 봐두시면 이것은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틀리지 않고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제14강의 세 번째 주제는 측정 시스템과 게이지 연구 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측정 오차는 앞서 설명한 개통 오차의 원인들이 되는 건데요. 일단 어떤 형태의 문제 때문에 측정 시스템이 발생하느냐 하는 것에 관련되는 건데 이것을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는 실제로 1차 시험을 막론하고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 내용을 잘 정리해서 반드시 익혀두셔야 합니다. 일단 5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는 정확도입니다. 이 정확도는 치우침을 얘기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참값이라고 했을 때 이 기준값에 비해서 이것을 동일한 계측기로 한 10번쯤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면 평균값이 나올 건데요. 이 X박값과 기본적인 기준값 M의 차이를 우리는 정확도 또는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이 원인을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계측기가 교정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참값이 틀리는 경우죠. 이건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측정자가 판독을 잘못하는 경우입니다. 즉 훈련이 잘못돼서 그 친구가 값을 엉뚱한 방법으로 읽으면 즉 방법 오차라고 그러죠. 측정 방법의 차이에 의한 오차로 발생되게 되면 평균값이 틀릴 수밖에 없죠. 물론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일단은 이 2가지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리피터빌리티라고 하는 반복성입니다. 이 반복성은 한 사람의 측정자가 같은 계측기를 가지고 같은 표본을 여러 번 측정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개인의 측정 산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변동을 일종의 측정 오차의 분내 변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성이 발생하는 원인은 측정자가 훈련이 안 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이런 측정 시스템을 평가할 때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일단 배제를 합니다.
측정할 줄 모르는 사람 가지고 측정을 해봐야 내용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보다는 주로 이런 경우가 원인이 됩니다. 우선 계측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계측기가 0점을 잡기가 쉬워야 되는데 셋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측을 하는 대상물이 고정이 안 되다 보면 기본적으로 흔들리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측기 자체가 까칠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반복성을 계측기 변동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표본의 문제인데요. 이 표본이 비파괴 검사로 그냥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경우 같은 문제가 안 되는데 표본의 내부를 측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괴를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파괴를 잘못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측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셋업 문제라든지 또는 표본의 변형 문제라든지 이것이 주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의 원인은 이거는 훈련이 안 된 작업자는 아닌데 걔가 측정을 잘 못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개인의 측정 산포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측정 산포라고도 하고 또는 계측기의 산포라고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맞는 표현은 사실은 계측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측기의 변동이라고 하는 게 더 옳다고 볼 수는 있죠. 세 번째는 재현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현성은 반복성하고 유사한데요. 동일한 계측기도 같고요. 동일한 측정 환경에서 동일한 측정 방법으로 동일한 표본을 측정을 하는 건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두 사람 이상의 다른 측정자가 측정한 평균치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현재 이거 보면 3명이 측정을 했다는 얘기가 되죠. 이 3명의 각각의 평균값을 구해요. 그럼 이 평균값의 지금 차이가 여기서부터 이까지로 지금 드러나고 있죠. 네, 이것이 리프로듀시빌리티, 즉 재현성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치의 차이가 되니까 이것은 개인간 변동이라 해서 측정 오차의 시그마 B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현성의 원인은 대략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크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표준화가 되어 있는데 측정 표준이 조금 애매한 경우예요. 측정 표준이 애매하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하면은 표준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 시각에서 보통 표준을 만듭니다. 근데 이 측정 표준을 만들 때 자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만들다 보면 일부 누락되는 것들이 상당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 따라서 그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표준을 지키고는 있지만 실제로 세부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측정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다든지 아니면 측정하는 방법이 조금씩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현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측정자가 숙련 과정에서 무엇인가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어떠한 버릇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측정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개인적으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를 측정자의 버릇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형태에서 발생이 됩니다. 즉 측정자의 버릇이나 아니면 사내 측정 표준에 약간의 미흡함에서 재현성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발생되면 대부분의 개선안은 표준 개선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네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은 계측기를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면 환경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시계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방향이 평균치나 산포가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평균치가 변했다는 얘기는 치우침 변동이 발생했다는 얘기고 산포가 변했다는 얘기는 계측기의 열화, 즉 마모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방법은 먼저 표준 시편을 결정을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 관리는 계측기 담당자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형태의 관리를 해야 되는 양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측정 못하고 부분의 크기를 3으로 해가지고 X발 관리도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X발 관리도로는 치우침 변화를 관리할 수가 있고요. R 관리도는 당연히 계측기의 마모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금상첨화가 되죠. 그래서 X발 관리도로 안정성을 관리를 합니다. 이러한 안정성의 원인도 역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환경 자체가 열악해서 환경적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측기를 사용하려면 측정자가 먼저 0점 확인을 한 뒤에 사용하기 전까지 충분히 설비를 예열을 시킨 다음에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처음부터 무리하게 자꾸 작동을 하다 보면 빨리 계측기가 망가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즉 시기도 불균일하고 계측기도 험악하게 쓰고 결국은 사용자의 문제로 발생하는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직선성이라고 불리는 선형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선형성은 주로 계측기를 만드는 회사가 관리하는 건데요. 주로 유효 구간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원래 그 용해로 같은 거는 보통 온도가 1200도에서 1600도에 이르는 굉장히 고온의 작업을 하는 그러한 용기가 되죠. 그럼 이 안에 온도를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600도, 1500도 되는 상태를 버티는 금속은 없습니다. 물론 백금이 융점이 1700도가 넘으니까 백금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넣었다 하더라도 1700도에 융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융점은 그 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온 분해가 계속되면서 본격화되는 게 그때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백금을 넣어가지고 그 안에 온도를 체크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계측기 자체가 없는데 측정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로의 주변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는 보통 내화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철판을 보호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용해로와 그 외벽의 온도는 온도 차이가 몇백 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외벽 측정을 해가지고 내부의 온도를 유출을 하는 방법을 쓰게 되니까 보통 Y는 A 플러스 BX 이러한 선형식으로 온도를 간접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벽의 온도가 예를 들면 800도인데 선형식에 의하면 내부 온도가 1400도라면은 게이지에는 1400도를 찍어주는 거죠. 근데 이러한 형태의 온도는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수평선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온도가 낮거나 높은 데서는 그 차이가 같은 형태로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값이 선형식으로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오차의 한계 범위를 잡아서 우리가 유효 구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상 계측기 회사에서는 그러한 형태의 유효성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형성은 사실은 일반 기업에서는 관리할 필요가 없이 검증에 전부 다 의존하면 됩니다. 근데 다만 어쨌든 개념은 알아야 되니까 개념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형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표본을 유효 구간의 설정 범위 내에서 등 간격으로 표본을 구합니다. 반드시 이 표본은 등 간격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 간격으로 표본을 구해 놓은 다음에 이것을 한 5번쯤 측정을 해요. 그러면 X바가 나오죠. 그리고 이것들의 구한 표본들은 당연히 참값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본보다는 기준기가 훨씬 낫죠. 그래서 어쨌든 기준기가 됐던 표본이 됐던 그것에 관한 차이, 즉 바이어스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요. 형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0을 기준으로 바이어스가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직선이 나온다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정확성도 좋고 선형성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표본별로 치우침이 다 0이니까 당연히 정확도는 좋은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자체의 기울기로 선형성을 측정하는데요. 기울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측기가 상한과 하한에서의 값의 오차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선형성도 정확도도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이것이 어느 정도 위로 값이 나타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만큼씩의 오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경우에는 정확도는 나쁘고 선형성은 기울기가 없으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계측기의 셋업 포인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업 포인트만 조정해주면 금방 해결되는 문제죠. 세 번째는 바이어스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점점 증가했다가 상관계를 보이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선형성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울기가 있으니까요. 그 기울기가 있게 되고 만약에 이 지나가는 값의 절편을 보면 절편 오차만큼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은 정확도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절편이 0인 선형성이 나타나면 정확도는 정상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선형성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 이거를 조정해주면 정상적으로 0 중심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선형성이 이렇게 절편이 나타나게 되면 이 부분만큼은 조정을 해도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정확도도 있고 선형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이러한 방식으로 판단을 해서 선형성하고 정확도를 같이 관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형성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성은 처음부터 계측기가 잘못 만들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것은 대개가 상관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자체의 식이 정밀도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오차가 커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측기 회사가 잘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용하는 과정 중에서 셋업을 잘못하면 선형성 이전에 치우침이 발생하죠. 그래서 셋업 오차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없던 선형성이 나타났다면 결국은 뭐냐 하면은 계측기를 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번에는 게이지 RNR에 관한 사항입니다. 측정 오차의 원인 5가지 중에서 반복성과 재현성이 사실은 계측기의 측정 산포를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실제로는 측정 산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품질 관리 활동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측정의 반복성과 재현성을 관리하는 방법을 2개의 단어를 앞단어를 따서 게이지 RNR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RNR의 뜻은 리피터빌리티와 리프로듀시빌리티를 뜻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은 범위법과 평균 범위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방법입니다. 범위법은
반복성과 재현성을 동시에 평가를 하는 방법이고요. 평균 범위법은 반복성과 재현성을 분리해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평균 범위법은 재현성과 반복성을 분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반복 측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범위법은 그냥 측정 오차량만 보는 거기 때문에 반복 측정을 하지 않아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그래프 해독법에 의해서 반복 측정을 하지 않아도 기준값만 명확하면은 과거에 소개된 것보다도 훨씬 정확하게 게이지 안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거 방법에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들을 받아들이셔서 게이지 안화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시험 문제는 범위의 평가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범위법입니다. 범위법은 R&R을 같이 한다 그랬죠? 같이 평가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30% 이상과 10% 이하로 나눠집니다. 10% 이하면 계측 시스템이 적절하다는 얘기가 되고요. R&R치가 30%가 넘어가면 측정 시스템이 나쁘니까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반면에 10%에서 30% 사이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개선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일단 시간이나 비용 문제를 고려해서 일단 좀 판단을 유보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좋은 상태는 아니니까 개정을 해나가야겠죠. 그리고 평균 범위법에서는 개별적으로 평가할 때는 5% 이하가 정상이 되고요. 10% 이상은 나쁜 것이 됩니다. 즉 재현성과 반복성이 각각 5% 이내면은 오케이, 10% 이상이면은 불합격, 이런 식으로 평가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